이 더러운 거지 놈이 미쳤구나. 감히 나으리의 가마 앞길을 막아선단 말이냐. 당장 저놈을 끌어내어 다리를 문질러 버려라. 하지만 아이는 하인들의 매질에 피를 토하면서도 가마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지금 대궐로 가시면 나으리는 죽습니다. 나으리 서재에 나으리의 목을 칠 시커먼 독사가 숨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10년을 자식처럼 믿었던 신복에게 등에 칼을 맞고 역적으로 몰려 가문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대쪽 같은 성품으로 임금의 총애를 받던 이조판서 이성준 대가,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해준 것이 며칠 전 거지 소년 복동이에게 사주었던 단돈 몇 푼의 국밥 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판을 뒤집어 버린 한낱 거지 소년의 기막힌 지혜, 그리고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권력자의 비참한 최후는 어떠했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진정한 복의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청목야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 만큼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날, 우연히 마주친 누군가의 불행이 마치 내 일처럼 가슴 한 구석을 찌르는 그런 날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한양 땅을 하얗게 뒤덮었던 어느 지독한 겨울날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진심이 어떻게 운명을 바꾸고 한 그릇의 국밥이 어떻게 천금보다 무거운 목숨값이 되었는지,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당시 조정에는 이성준이라는 성품이 대쪽 같은 판서 어른이 계셨습니다. 이 어른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집안의 쌀독이 비어가는 줄도 모르고 백성들 구휼할 걱정만 하던 요즘 세상엔 참 보기 드문 선비 중의 선비였지요. 이 판서 어른은 화려한 초원이나 가마를 마다하고 늘 평복 차림으로 저작거리에 나섰습니다. 백성들의 숨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고단함을 눈에 담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정사를 논할 수 없다는 그만의 철칙 때문이었지요. 찬바람이 뼈를 깎는 듯한 그날도 판서 어른은 낡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장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허허, 올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매섭구나. 담장 넘어 가난한 백성들은 이 추위를 어찌 버티고 있을꼬. 내 몸에 걸친 이 도포 한 자락조차 그들에게는 사치일지 모르겠구나. 판서 어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거리의 풍경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활기차야 할 장터 한복판에서 평화를 깨는 거친 고함과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아, 거지 주제에 어디라고 귀한 비단에 손을 대느냐. 이게 내 놈 평생을 벌어도 못 살 귀한 금사 비단인 줄 모른단 말이냐. 덩치 큰 비단 상인이 10살 남짓해 보이는 어린 소년을 바닥에 팽개치고는 두꺼운 박달나무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피칠갑이 된 채 바닥을 뒹굴며 애원하고 있었지요. 아닙니다. 아저씨, 잘못했어요. 전 그냥 너무 배가 고파서 바닥에 떨어진 떡고물이라도 주우려던 것뿐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상인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아이의 마른 등줄기를 향해 다시 몽둥이를 내리치려 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도 권세 있는 상인의 기세에 눌려 그저 고개를 돌릴 뿐이었지요. 바로 그 순간 판서 어른의 서슬퍼런 호통이 장터를 갈랐습니다. 멈추시오. 그 몽둥이를 당장 내려놓지 못하겠소. 상인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군데 남의 장사에 참견이란 말이오. 이놈이 내 귀한 비단을 망쳐놨단 말이오.
판서 어른은 상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지만 위엄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단에 묻은 흙은 털어내면 그만이나 어린아이의 가슴에 맺힌 피멍은 무엇으로 씻을 것이오? 그대의 비단 한 필이 저 아이의 목숨보다 귀하단 말이오? 내 이 돈을 줄 터이니 당장 아이를 놓아주시오. 판서 어른은 품속에서 아껴두었던 엽전 몇 푼을 상인의 갑판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위엄 서린 눈빛에 상인은 꼬리를 내리고 물러갔습니다. 대감은 파들파들 떨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 자신의 체온 입엔 따뜻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얘야, 고개를 들거라. 이제 괜찮다. 어디 뼈가 상한 곳은 없느냐? 복동이라 불리는 그 소녀는 겁에 질려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고맙습니다. 전 그냥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아이의 배에서는 처량한 꼬르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판서 어른은 아이의 야윈 손을 꼭 잡고 장터 귀퉁이에 있는 허름한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모, 여기 고기 넉넉히 넣은 뜨끈한 국밥 2그릇 내어주시게. 아이가 많이 배고픈 모양이니 밥도 꾹꾹 눌러 담아주시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오자 아이는 정신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입천장이 돼 있는지도 모르고 허겁지겁 먹는 아이를 보며 판서 어른은 자신의 그릇에 든 고기까지 아이에게 얹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먹거라. 누가 뺏어가지 않는다. 그래, 이름은 무엇이냐? 아이는 입가에 국물을 묻힌 채 대답했습니다. 복동이라고 합니다요. 부모님은 작년 역병에 돌아가시고 혼자 구걸하며 살고 있습니다요. 복동이라. 참으로 좋은 이름이구나. 복동아, 내 말을 명심하거라. 지금 내 처지가 비록 비루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정직함만은 잃지 말아라. 내가 바르게 살면 반드시 그 이름대로 복이 찾아올 것이다. 그것은 한낱 거지아이에게 건네는 위로치고는 너무나도 무겁고 따뜻한 진심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숟가락을 멈추고 판서 어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에는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의 모습이 깊게 새겨졌지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사가 그리 호락호락하던가요? 판서 어른이 아이와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을 때 그의 사저에서는 믿기 힘든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판서의 충복이자 집안일을 총괄하던 갑봉이가 어두운 골목에서 김대감의 수하와 마주 서 있었던 것입니다. 갑봉이 자네 노모가 위독하다지. 이 금괴면 최고의 의원을 붙여주고도 남네. 어서 이 서찰을 판서의 서재에 숨기게.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 의리가 밥 먹여주나? 자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후회할 텐가? 선택하게. 결국 가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갑봉이는 금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마저 숨어버린 야심한 시각에 갑봉이는 도둑처럼 판서의 서재로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는 판서 어른을 역적으로 몰아넣을 위조 서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갑봉이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밑 깊숙한 틈새에 서찰을 밀어 넣었습니다. 나으리,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을 훔치며 돌아선 갑봉이의 뒤로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서재를 휘감으며 불길한 징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멀리 있는 원수가 아니라 내 곁을 지키며 매일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사람이 돌변할 때 그 배신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비는 법입니다. 판서 어른의 사저에서 10년 넘게 수발을 들며 자식처럼 지내온 갑봉이에게 그날 밤은 유난히도 길고 차가웠습니다. 사방이 정막에 휩싸인 야심한 시각, 갑봉이는 서재 문 앞에 멍하니 서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대감의 수하에게 받은 판서의 목을 칠 영모 서찰이 들어 있었지요. 서재 안에서는 이 판서 어른이 등잔불 아래서 서책을 넘기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갑봉이의 심장은 마치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갑봉아, 거기 있느냐? 갑자기 들려온 판서 어른의 목소리에 갑봉이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예, 나으리. 아직 주무시지 않고 계셨습니까요? 갑봉이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서 어른은 창호지 너머로 인자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대답하셨습니다. 날이 몹시 차구나. 너도 그만 들어가 쉬거라. 아, 그리고 아까 낮에 보니 내 안색이 좋지 않더구나. 노모의 병화는 좀 어떠시냐? 내 내일은 의원에게 말해 귀한 약재라도 좀 보내주마. 그 따뜻한 배려는 갑봉이의 가슴에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꽂혔습니다. 나를 이토록 믿어주시는 어른인데 내가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약값이 없어 피를 토하며 신음하는 늙은 어머니의 모습과 김대감이 약속한 번쩍이는 금괴 무더기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결국 의리보다 무서운 가난이 그리고 자식으로서의 절박함이 그의 영혼을 어둠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윽고 판서 어른의 등불이 꺼지고 사방이 깊은 정적에 빠지자 갑봉이는 도둑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서재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책상 밑 가장 은밀한 틈새에 그 무시무시한 서찰을 밀어넣었습니다. 나으리,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훔치며 돌아선 갑봉이의 뒤로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서재를 휘감으며 불길한 징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어제의 그 따뜻한 은혜를 도저히 잊을 수 없었던 소년 복동이는 판서 어른께 인사라도 한 번 더 올릴 요량으로 밤늦도록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거지에게 국밥을 사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분은 평생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으슥한 창고 뒤에서 갑봉이가 낯선 사내와 은밀히 만나는 장면을 복동이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지시한 대로 서찰을 숨겼겠지. 뱀처럼 비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었습니다. 이제 어찌 되는 것입니까? 갑봉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해가 중천에 뜨기 전 임금님이 자맹을 나오실 때 고변이 들어갈 것이다. 그 서찰이 발견되는 순간 이 판서는 역적으로 몰려 광화문 앞에서 목이 달아날 테니 자네는 입 닫고 금괴나 챙겨서 떠날 준비나 하게. 복동이는 등줄기에 얼음물이 쏟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영모라니, 우리 나으리가 역적으로 몰려 돌아가신다니. 아이는 전력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눈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판서의 가마가 대궐로 향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의 발걸음에 조선의 대쪽 같은 선비, 이 판서 어른의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폭풍전야라는 말을 아십니까? 가장 평온해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법이지요. 다음 날 아침 한양의 하늘은 전날의 눈보라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맑게 겠습니다. 이 판서 어른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복을 갖춰 입고 대궐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백성들의 고달픈 삶과 장터의 참상을 임금님께 전하여 조금이라도 세금을 깎아줄 방도를 논의하려던 길이었지요. 하지만 판서 어른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오르는 그 가마가 사실은 저승으로 향하는 가마가 될 줄은 말입니다. 어른의 곁에는 어젯밤 배신의 길을 선택한 갑봉이가 평소보다 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갑봉아, 오늘따라 유난히 안색이 좋지 않구나. 잠을 설친 것이냐? 판서 어른의 걱정 어린 물음에 갑봉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나으리. 그저 노모 생각에 잠이 좀 부족했을 뿐입니다요.
어서 가마에 오르시지요. 갑봉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마 문을 열었습니다. 판서 어른이 가마에 몸을 싣자 4명의 가마꾼이 어깨에 멜대를 얹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마가 대문을 채 빠져나가기도 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누더기를 걸친 작은 형체 하나가 미친 듯이 달려오더니 가마 앞길을 가로막으며 바닥에 몸을 던졌습니다. 바로 거지 소년 복동이었습니다. 나으리, 안 됩니다.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요. 나으리, 제발 가마를 멈춰 주십시오. 복동이의 절규가 조용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앞을 가로막던 하인들이 당황하여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이놈이 어제 은혜를 입더니 아주 미쳤구나. 어디라고 감히 판서 어른의 앞길을 막아선단 말이냐. 당장 이놈을 끌어내라. 하인들의 거친 발길질과 몽둥이질이 복동이의 야윈 어깨와 등으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결코 가마 다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댁에 독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나으리 서재에 나으리의 목을 칠 시커먼 종이가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복동이의 목소리는 이미 쉴 대로 쉬어 쇳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 있던 판서 어른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구걸을 하려는 아이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목숨을 건 간절함이 서려 있었지요. 판서 어른은 가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을 제지하며 복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방금 독사라고 하였느냐? 그리고 서재에 종이가 숨겨져 있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복동이는 피가 섞인 침을 뱉어내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어젯밤 제가 보았습니다. 저기 저 갑봉이 아저씨가 서재에 몰래 들어가 종이를 숨기고는 골목 뒤에서 나쁜 사내와 작당하는 것을요. 오늘 나으리가 입궐하시면 나으리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요. 순간 현장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인들은 갑봉이를 바라보았고 갑봉이는 사색이 되어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이 무슨 헛소리를. 나으리, 저 거지가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요. 제가 어찌 나으리를 배신하겠습니까? 갑봉이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며 복동이를 걷어차려 했습니다. 그러나 판서 어른은 갑봉이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식은땀과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생 사람을 상대해온 판서의 통찰력이 번뜩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 멈추거라. 가마를 돌려라. 내 집의 뱀을 먼저 잡아야겠다. 판서 어른의 단호한 명령에 가마는 다시 사저로 향했습니다. 서재에 도착한 판서는 직접 책상 밑과 서가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어른의 손이 책상 깊숙한 틈새에서 멈추었습니다. 비단에 정성스럽게 쌓인 서찰 뭉치가 딸려 나왔지요. 서찰을 펼쳐 읽어 내려가던 판서 어른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거기에는 판서가 오랑캐와 내통하여 도성을 넘기기로 했다는 천인공노할 거짓 영모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갑봉아, 내 이놈. 내 너를 자식처럼 아끼고 내 노모의 평안까지 걱정했거늘. 내가 어찌 나에게 이런 칼을 꽂느냐? 판서 어른의 사자 후에 갑봉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으리, 죽여주십시오. 김대감이 제 노모의 목숨을 쥐고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아니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기에 그만 눈이 멀었습니다. 갑봉이의 고백에 판서는 허탈한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넘게 믿어온 충복의 배신은 그 어떤 고문보다 아프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수십 명의 군화 소리와 함께 거친 함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김대감의 고변을 받은 금부도사들이 역적 이성준을 체포하러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김대감의 계획대로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복동이가 길을 막지 않았더라면 판서는 궁궐문 앞에서 포박되어 바로 형장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소년 복동이가 판서의 귀에 대고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서찰의 임자를 바꿔야 합니다. 제가 어젯밤 볼목에서 김대감의 수하와 몸싸움을 하는 척하며 그의 품에서 김대감의 개인장을 소매치기에 두었습니다요. 여기 이 도장을 보십시오. 복동이가 품 안에서 꺼내 보인 것은 분명 김대감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옥인장이었습니다. 판서 어른은 소년의 영민함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구나. 이놈들의 독을 이놈들에게 되돌려줄 방법이 있겠구나. 판서는 서둘러 붓을 들어 서찰의 빈칸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촉각을 다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부술듯 두드리는 금부도사들의 목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이성준은 영모의 괴수이니 당장 문을 열라. 김대감은 담장 너머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자신의 최대 정적인 이성준이 비참하게 끌려 나오는 꼴을 보게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나 김대감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베풀었던 멸시와 이 판서가 베풀었던 국밥 한 그릇의 차이가 오늘 밤 어떤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자신의 목을 조여올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구멍은 오직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만 보이는 법이지요. 대문이 부서져라 울리는 금부도사들의 함성 소리에 이 판서 어른의 사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이닥친 수십 명의 군관들은 서슬퍼런 칼날을 세우고 서재를 포위했습니다. 그 뒤로 비열한 미소를 입가에 띤 김대감이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가식적인 슬픔을 얼굴에 담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 판서, 평소 청렴하기로 소문난 자네가 어찌 이런 끔찍한 일을 꾸몄단 말인가? 오랑캐와 내통하여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려 하다니. 내 자네를 믿었건만 참으로 통탄할 일이네. 김대감의 목소리는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판서 어른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사 나으리, 이 판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오. 어서 저 서재 안 책상 밑을 뒤져보시오. 거기에 명확한 증거가 숨겨져 있다고 내 이미 고변하지 않았소. 김대감의 재촉에 금부도사가 서재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김대감이 지목한 바로 그 자리, 책상 밑 은밀한 틈새를 거칠게 뒤졌지요. 마침내 도사의 손에 비단에 쌓인 서찰 뭉치가 잡혔습니다. 김대감의 눈이 번뜩이며 탐욕스러운 광채를 내뿜었습니다. 도사 나으리, 찾았소. 어서 그것을 펼쳐 읽어보시오. 이성준의 필체로 적힌 영모의 다짐을 온 천하가 알게 해야 하오. 김대감은 승리의 축배를 미리 들이켜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금부도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서찰을 펼쳐 들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과 군관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서찰을 읽어 내려가던 도사의 안색이 점점 굳어지더니 이내 경악으로 바뀌어 김대감을 쳐다보았습니다. 김대감,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서찰에 적힌 내용은 영모의 다짐이 맞으나 여기 적힌 주모자의 이름은 이 판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 김대감의 이름이 아니오. 순간 마당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대감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다. 그 서찰은 분명 이성준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한단 말이다. 내가 직접. 아니, 내 눈으로 확인한 것인데 그럴 리가 없어. 김대감은 당황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이 판서 어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대감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김대감, 자신이 적어 보낸 서찰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으신 게요. 아니면 나를 모함하려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것이요? 도사 나으리, 그 서찰 끝에 찍힌 인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저기 김대감의 손가락에 끼워진 옥지환과 똑같은 문양의 인장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도사가 서찰 밑부분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이것은 분명 김대감 댁의 가문을 상징하는 옥인장이요. 김대감은 사색이 되어 자신의 품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있어야 할 도장은 간데 없었지요. 바로 그때 옆에 서 있던 소년 복동이가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사 나으리, 여기 이 주머니도 보십시오. 이것은 김대감의 수하가 오늘 새벽 판서 어른의 하인을 매수하려 건넸던 금괴 주머니입니다. 여기에도 김대감 댁의 표식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복동이가 내민 주머니 안에는 번쩍이는 금괴와 함께 김대감이 하인 갑봉이에게 내린 은밀한 지시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판서 어른은 복동이가 빼돌린 인장을 이용해 서찰의 이름을 김대감으로 바꿔치기 했고, 복동이는 저작거리에서 배운 빠른 손놀림으로 증거물들을 확보해 두었던 것입니다. 김대감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저 천한 거지놈이 꾸민 짓이란 말이다. 김대감은 악을 쓰며 발악했지만 이미 전세는 완전히 뒤집힌 뒤였습니다. 도사 나으리, 보시다시피 김대감은 자신의 죄를 나에게 덮어 씌우려 치밀한 연극을 꾸몄으나 하늘이 굽어 살펴 그 증거들이 도리어 제 주인을 찾아간 모양입니다. 영모를 조작하고 무고한 관리를 모함한 죄, 조선의 법도가 어찌 다스리는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판서 어른의 서슬퍼런 호통에 금부도사는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김대감을 당장 포박하라. 또한 이 음모에 가담한 수하들을 샅샅이 잡아들여 대궐로 압송하라. 김대감은 관복이 찢기고 상투가 풀린 채 개처럼 끌려나갔습니다.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남을 짓밟고 조롱하던 자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웠던 군관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사저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고요함과는 달랐습니다. 진실이 승리했다는 안도감과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남긴 상처가 뒤섞인 묘한 침묵이었지요. 이 판서 어른은 자리에 주저앉아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동아, 내가 없었더라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역적의 멍에를 쓰고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야. 한낱 거지 소년인 내가 어찌 이런 용기와 지혜를 내었느냐? 복동이는 공손히 절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어제 나으리께서 제게 주신 국밥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가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 알게 해주신 분을 어찌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판서 어른은 아이의 야윈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신분을 초월한 사람과 사람으로서 맺어진 가장 단단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친 뒤의 산천은 평소보다 더 푸르고 맑은 법입니다. 지독한 음모와 배신의 소용돌이가 휩쓸고 간 이 판서 어른의 사저에도 드디어 평온한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당 한가운데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슬픈 인연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어둠의 유혹에 빠져 주인을 배신했던 하인 갑봉이었습니다. 갑봉이는 전날 밤부터 마당 한복판에 엎드려 밤새도록 석고대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내린 서리가 그의 어깨 위로 하얗게 내려앉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이 판서 어른은 방문을 열고 나와 툇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 갑봉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갑봉아, 밤새 춥지 않았느냐? 어른의 나직한 목소리에 갑봉이는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차라리 저를 관가에 넘겨 죽여주십시오.
나으리의 인자하신 목소리를 들을 자격조차 없는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어찌 제가 나으리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단 말입니까? 갑봉이의 울음소리가 빈 마당에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판서 어른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갑봉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의 어깨를 따뜻한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갑봉아,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 바람이 불면 흔들리기 마련이다. 김대감의 금괴가 아니라 내 어머니의 약값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는 것을 내 어찌 모르겠느냐. 비록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그 시작은 자식으로서의 절박함이었으니 내 어찌 너에게만 돌을 던지겠느냐. 판서 어른의 목소리에는 분노 대신 깊은 슬픔과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너를 관가에 보내지 않겠다. 대신 오늘부로 이 집을 떠나거라. 가서 내 노모를 모시고 이름 없는 백성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렴. 다만 오늘 내가 겪은 이 고통과 후회를 평생 잊지 말고 남은 생은 정직하게 살겠다고 이 늙은이와 약속할 수 있겠느냐. 배신을 용서로 갚는 대감의 모습에 지켜보던 아인들도 곁에 있던 복동이도 모두 소매기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갑봉이는 나으리의 신발 등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다가 그렇게 집을 떠났습니다. 사람을 벌주는 것은 법이 하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오직 진심 어린 용서뿐임을 보여준 것이지요. 사건이 모두 정리된 며칠 뒤 이 판서 어른은 복동이를 조용히 자신의 사랑방으로 불렀습니다. 복동아, 이제 너는 더 이상 저작거리를 떠도는 거지가 아니다. 내 너를 내 양자로 삼아 가문에 드리려 한다. 내 생각은 어떠냐? 복동이는 깜짝 놀라 바닥에 엎드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으리, 가당치 않으십니다. 저 같은 천한 놈이 어찌 대감마님의 가문에 발을 들인단 말씀입니까? 저는 그저 머슴으로라도 곁에 있게만 해주십시오. 복동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서 어른은 허허 웃으며 아이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복동아, 처남은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는 것이다. 너는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자 누구보다 맑고 영민한 지혜를 가진 아이다. 내가 학문을 익혀 그 지혜를 훗날 억울한 백성을 위해 쓴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받은 가장 큰 보답이 아니겠느냐.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 했다. 내가 내 이웃이 되어 나를 구했으니 이제 내가 내 울타리가 되어주마. 그날부터 거지 소년 복동이는 이복동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수년이 지났습니다. 이 판서 어른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고 그 곁에는 늠름한 청년이 된 복동이가 서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대감의 바람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여 당당히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관직을 임명받아 임지로 떠나게 되었지요. 복동이는 떠나기 전 늙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아버님께서 제게 주신 그날의 국밥 한 그릇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밥을 주고 억울한 자에게는 귀를 기울이는 그런 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가서 내 뜻을 마음껏 펼치거라.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꿈꾸던 세상 아니더냐? 아들을 배웅하고 돌아선 노인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가득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판서 대감이 베푼 국밥 한 그릇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씨앗이 되어 자라나 가장 추운 날 대감을 지켜주는 든든한 외투가 되었습니다.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인연들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베푼 작은 선의가 훗날 어떤 모습으로 나를 구원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는 한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안부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작은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국밥 한 그릇보다 더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덕이 쌓여 언젠가 여러분의 앞날에 커다란 복으로 돌아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긴 시간 동안 판서 어른과 복동이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셨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온기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도 더 깊고 감동적인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